사주 자체에서 이제 이혼 사주가 따로 딱 존재해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이 강한 사람 순서대로 이혼하진 않거든요. 착한 사람들도 이혼하거든요. 착한 여자 같은 경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기도 하고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혼하냐면 사주에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궁합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나요? 궁합은 꼭 좋다 나쁘다로 결혼하진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궁합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고 나면 다 이혼을 또 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궁합이 좋은 사람만이 꼭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나 다 궁합이 이렇게 100점짜리는 없다. 지금 3명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하거든요. 7, 80대서부터 20대까지를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정도로 보면 아마 2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2쌍 중에 한 쌍은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투닥투닥 싸우면서 그냥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아마 한 6, 70%는 궁합이 안 좋은데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궁합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는 쉽지는 않다. 그다음에 연애 기간 때는 다 궁합이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살다 보니까 궁합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가 있거든요. 어떤 사주에 금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을생인데 저녁에 태어나거나 또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원칙적이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하죠. STJ 같은 타입이에요. 애인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더라도 미리 식당도 예약해놓고 미리 딱 준비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약간 소심한 사람들, 뭐 사주에 수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 I 성향의 여자인데 NFP 쪽에 INFP 뭐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수동적이거든요. STJ 남자가 식당 같은 거 미리 다 예약해 놓고 물어보지 않아. 그러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 끌고 가니까 이 남자를 믿으면 내가 잘 행복할 것 같다. 이 남자는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한 번도 뭐 먹을 거라고 물어보지 않아. 연애 기간 때도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결혼해서도 한 번도 안 물어봐. 똑같은 남자인데 우리는 연애 기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리더십도 있고 주도적이고 나를 배려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음식을 딱딱 준비해 놓는 그런 남자였는데 결혼하고서는 나한테 의견을 한 번도 안 묻는 이기적인 남자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랑 결혼 후랑 똑같은 남자인데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결혼 전에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직진해 나가는 남자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자기 주도 능력도 있어 보이고 나를 책임질 것 같은데 결혼해서도 똑같이 직진하고 안 물어보면 이기적이고 나를 한 번도 배려하지 않는 남자처럼 느껴지는 이 두 가지 성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궁합은 연애 기간 때는 그게 다 장점으로 보이고 결혼하면 다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거를 결혼해서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철학관 점집에서 궁합이 거의가 다 궁합이 좋아, 궁합이 나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궁합이 좋아라고 하면 무조건 결혼해. 7년 뭐 10년 사귀었는데도 궁합이 나빠 그러면서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게 지금까지 궁합이라면 그런 궁합은 어렵다. 그건 쉽지 않다. 오히려 궁합은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거. 지금 연애할 때는 다 좋은 여자의 모습만 보이는데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도 연애 기간 때는 다 100점짜리로 보이는 남자를 단점도 있고 그 단점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 주는 게 궁합이다. 궁합은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상담해 주는 게 궁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주 자체에서 이제 이혼 사주가 따로 딱 존재해.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성격이 강한 사람 순서대로 이혼하진 않거든요. 착한 사람들도 이혼하거든요. 착한 여자 같은 경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기도 하고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혼하냐면 사주에 어쨌든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남편이 없거나 부인이 없거나 너무 강하게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이혼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하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삶을 뭐 꼭 혼자 산다고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궁합이 좋은 부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궁합은 옛날처럼 뭐 합이 들면 좋고 충이 되거나 원진살이 있으면 나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싫어하는 과일이 있고 예를 들어 딸기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수박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박은 좋아하는데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과가 싫어한다고 해서 사과가 나쁜 과일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다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지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른 성격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과일 같은 거다. 내가 조금 더 그 과일을 잘 이해해서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기죠. 나의 단점은 뭔지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신맛이 강한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신맛을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나의 단점들을 좀 줄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궁합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으로 피해야 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예, 뭐 관상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가에 이제 거품을 자주 무는 사람들, 거품이 이렇게 고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관상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혀를 좀 많이 낼름낼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의 단어보다는 거의 부정적인, 약간 수용한다 이게 수용이잖아요. 가로로 이거 가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로로 많이 하는 경우도 부정적인 관상이 무조건 나는 아니다 아니야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거품을 많이 문다거나 혀를 좀 날름날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기 감정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고 거품을 많이 한다거나 성격이 좀 급한 성향인 거고 또 가로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나만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로를 많이 하죠. 딴 사람 말은 다 수용하지 않고 나만 답이다. 니들 말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세 종류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형수술을 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이 성형수술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상이 좋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형수술하고서 인생에 굴곡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가 됐다라는 것은 관상이 좋은 거고 연예인이 됐다라면 관상이 좋은 거기 때문에 관상이 좋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형수술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성형수술을 하면은 일단은 상처가 크게 남기 때문에 그게 아물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고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관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10년 정도의 고생을 하더라도 나머지 인생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관상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고 관상이 좋은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칼을 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장이나 치장으로도 관상이 바뀌나요? 뭐 그럴 수 있죠. 화장을 좀 잘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메라빨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되게 촌스럽고 좀 뭔가 못생긴 것 같은데 한 뭐 3년, 5년 지나면 되게 광택도 나고 그게 계속 화장을 계속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화장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관상이 좋은 관상으로 바뀌기도 하죠. 직업별 관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직선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약간 이과적 기질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네모형이라든지 오각형이라든지 역삼각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직선이 많은 얼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과적 기질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곡선형들은 약간 문과적 성향들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턱이 뾰족한 사람들은 연예예술 방송이거나 또는 영업보다는 안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같은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턱이 뾰족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남한테 부탁하는 걸 쉽게 잘할 수 있는 타입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직업을 가능하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 대신 직장 안에서도 임원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원형과 네모형이 섞여 있는 원형은 사람 관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좀 더 붙임성 있게 하고 뭐 이런 걸 잘하는 게 원형들이고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설정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만 잘 설정하면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네모형들은 또 일을 잘해요. 완전 네모형들은 일만 하지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대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선적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원형과 네모형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CEO들이 많아요. 월급 사장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성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업을 구분할 수 있겠죠.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주든 관상이든 간에 내가 직선이 좀 많다 그러면 반드시 좀 뭔가 탐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을 하든지 제품 만들어주는 걸 감독을 한다거나 빈틈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탁 짚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원형에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다 내가 얼굴이 그러면 저 영업을 하는 게 좋죠. 둥글둥글하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부탁도 잘하고 능글능글하면서 좀 잘 적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람 관계를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관상으로서 또는 사주로서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 내 인생에 잘 흘러갈 거고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잘 살 수 있어라든지 그냥 막 벌린다거나 그러면은 인생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를 이해하는 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기 이해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은 자기 이해 공부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이해하면 운을 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뭐 애니어그램이나 사주나 이런 거를 자꾸 보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게 자기 이해를 좀 더 넓히고 싶고 또 타인 이해를 잘 넓히고 싶어서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철학관 점집이 대체적으로 이제 운이 나쁘니까 뭐 굿이나 부적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 바꿔야 될 일이 아니라 잘 살려야 될 일이다. 다만 자기의 사주팔자의 장점과 더 희망이 뭔지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장점을 못 찾아서 가다 보니까 내가 사주가 나쁜가 보다. 그래서 좋은 사주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는 다 장점이 존재해요. 누구나 8글자거든요. 사주팔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PD님은 10자고 김동완은 뭐 20자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8글자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거지도 8글자고 대통령도 8글자고 다 8글자이기 때문에 그 8글자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장점이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한다. 누구는 100점짜리고 누구는 0점짜리는 없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운명을 바꾸고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 알면. 사주명리학과 MBTI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주명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25가지 유형의 조건이 있어요.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고 또 약간 좀 어려웠긴 한데 비식 재관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 2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MBTI는 16가지 유형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화토금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주의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금이라는 거는 STJ하고 딱 떨어져요.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STJ다. 그 다음에 수하고 목이 동시에 같이 반반 섞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NFP 쪽이 좀 강하다. 그래서 TI하고 사주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든지 거기에 너무 신봉하거나 너무 푹 빠지면 이제 위험하다고 보고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MBTI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다만 그거를 딱 결정시키고 고정시켜서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안에도 MBTI 안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때는 내가 INFP였었다가 어느 때는 ENFP였다가 어느 때는 ISTP였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몇 번씩. 그런 거는 뭐냐면 큰 틀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왜냐면 누구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큰 틀인 것이지 그 사람이 고정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니어그램은 원래 이제 서남아시아의 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관상이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갔더니 관상을 보고 성격을 분석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관상이다. 하나님이 9가지 관상을 가지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줬다. 그래서 분석한 게 지금은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 목회 상담이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9가지 유형이에요. 1번 유형이라는 것은 완벽가라고 하는 개혁가인데 얼굴 형태가 이제 관상으로 보면 직선형들이에요. 직선형들은 1번 유형 개혁가라고 하는 거고 2번 유형은 이제 봉사가인데 약간 곡선 유형이에요. 누군가를 이타적 기질이 좀 강한 사람들인 거고 3번 유형은 섞여 있는 약간 원형과 네모형이 섞여 있는 성취가예요. 일할 때마다 성취하고 싶어하는 기질들이 꽤 강한 그래서 내가 뭘 하면서 잘 이루어졌을 때 되게 기쁜 사람들인 거죠. 4번 유형은 예술가인데 예술가는 예술성이 좀 뛰어난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예술성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사색가 정보 수집가라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신중한 사람 얼굴 관상으로 보면 턱이 좀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색가 정보 수집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사를 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저장하는 타입들인 거고 6번 유형은 충성가 조직에 딱 충성하는 타입 이 사람들도 턱이 뾰족한 사람들이 좀 많죠. 뭐 역삼각형이라든지 계란형 같은 경우가 있고요. 7번 유형은 낙천가예요. 약간 놀기 좋아하고 쾌락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체능 쪽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8번 유형은 지도자 완전 대장형들인 거죠. 무조건 내가 대장이야. 나는 반장할 거야. 나는 회장할 거야. 뭐 이렇게 돌진하는 유형들이 8번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9번 유형은 평화가예요. 세상은 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된다. 약간 원형 얼굴 스타일이 아마 9번 유형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9가지 관상이 처음에는 관상을 가지고 들여와서 지금은 체계화된 목회 상담, 부부 상담, 직업 상담 이런 걸로 많이 발전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관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다 그냥 누군가가 심리학자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격 분석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은 분명히 관상이었고 동양에서는 관상을 내년에 어떻게 돼, 후년에 어떻게 돼 이렇게 쪽집게로 하는 순간에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심리학, 상담학, 분석학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피플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까지 사주명리학이라든지 뭐 성명학이라든지 관상학이 쪽집게 이론에 팔려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온 거를 그래서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굿이나 부적을 관상 내년 죽을 거야 사주 내년에 죽을 거야 그러면서 굿이나 부적을 하면 뭐 살 거라고 그런데 굿이나 부적한다고 갑자기 관상이 바뀌거나 사주가 바뀌질 않잖아요. 사주팔자가 결정됐는데 그게 굿이나 부적한다고 바뀌는 거 아닌데 그렇게 결정론하고 굿이나 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라면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주와 관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거와 픽5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닮은 것이 있는지 사주의 그런 성격 분석과 MBTI나 애니어그램의 성격 분석은 닮은 것이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나 관상이나 성명학 이런 것들을 통계화시키고 사주를 심리학화시키고 상담학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더 피플을 쓴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관 점집을 찾는 이유가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이비들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갔는데 그러면 겁주고 잘 되게 해줄게. 이거를 어느 경우는 1억짜리 굿이나 부적도 하니까 그래서도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 돈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2천만 원, 3천짜리 굿이나 부적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분명한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다. 분명한 희망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파악해주면 분명히 긍정과 희망을 잘 찾으면
그 장점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보다는 나는 내 안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찾는 거. 우리 아들, 딸 중에서도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보다는 그럼 제 안에 공부 말고 또 다른 것들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 수학을 못하면 국어에는 무슨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안 풀린다고 해서 나쁜 사주는 아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장점들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사남사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딸 하다가 이제 큰형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딸 하다 큰형님이 태어났으니까 집안에 온 사랑을 거기 받았죠. 거기다가 또 아들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제 사남사녀 제가 막내인데 태어나면서 저도 이제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되게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장점 없는 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죠. 약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사랑을 주고 공부 좀 덜 못하고 건강도 안 좋은 아이는 좀 더 뭔가 구박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약간 차별화했었는데 저한테도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로서의 장점을 줬단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장점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큰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테레비 잘 못 나와요. 저는 테레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니 봤을 때 저한테 장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큰형님이나 뭐 공부 잘한 형제들은 뭐 유명한 연예인 못 만났지만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 상담을 다 했으니까 분명한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 중에서도 공부 못한다고 또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한테도 분명한 장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살려주면 정말 좋은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는 누구나 공부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니면 아이의 부모들은 뭐 필수였으면 좋겠다. 이 공부를 대학교 때 꼭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책들을 제가 쓴 더 피플이나 더 포춘 같은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나를 이해하고 자식을 이해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